되고 있어요. 박세영의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요. 좀 문영 잘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조 하나 대표님 아니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 네. ICO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럼 지금부터 ICO 자율규제 전략, 그 다음에 혁신 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도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BGCC의 천종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시장의 많은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방향이 좀 불명확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고요. 사실 제도적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오랜 기간 이제 시장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민간 차원에서 관련한 논의와 건의들을 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한 이러한 논의와 열망이 모아져서 아시다시피 오늘 행사를 주최한 그 민간 중심의 블록체인 거버넌스 컨센서스 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BGCC 구성을 계기로 해서 민간 중심의 논의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을 저희는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까지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 블록체인 거버넌스 컨센서스 위원회 BGCC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GCC와 국회 혁신 생태계 포럼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BGCC는 그 암호화폐 ICO 및 그 상장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자율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ICO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조를 향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미래가 어떻게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바꾸겠다 하는 얘기도 미래가 어떻게 올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할 수 있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놓으면 과거와 달리 농업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초연결, 초진행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것만 해라 해갖고는 그것이 규제를 완화하고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빼고 다 해봐라. 그 네거티브 규제인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확실히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컨센서스고 또 외국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혁신 성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 혁신에 관한 새로운 중요한 어떤 그 틀의 변화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고 또 입법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금융에 관해서는 심지어 금융혁신법을 만들어서
그 샌드박스, 그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시험적인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CO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틀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위스 주크나 싱가포르나 또 최근에 펀드레이징 트렌드를 보면서 정부가 보다 유능하고 자신 있게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펀드레이징의 트렌드를 보면 벤처 캐피탈, 엔젤 이런 걸 통해서 펀드레이징 된 거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로 사실은 ICO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트렌드인 것이죠. 그것이 더 모험 자본을 갖다가 많이 가동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발행된 코인, 토큰 중에 발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프로나 되냐, 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편에서 회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다 이야기다 혹은 유사수신 행위다 이렇게만 치부하는 것, 1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규제했을 때 그러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그 예방 효과, 백신을 갖다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번 달 말까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 지난 10월 달에 통과됐고 상하에서 1월 달에 통과가 됩니다. 이 법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ICO란 무엇이냐, 감독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제화냐 가이드라인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뭐 몰타나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 산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하든 법안으로 하든 자신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지표, 세계 경제 세계 경제 펀드레이징의 흐름이 있게 된다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지표,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핸들링 하냐 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는 정부라면 좀 더 길을 열어놓고 투기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를 막고 산업적 측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간이 이렇게 앞서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제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압박 효과도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I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민간 쪽에서 만들어서 제시한 바가 있고 오늘은 또 ICO에 대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주크에 제가 갔을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부동산 컨트랙트 코인을 갖다 발행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종업원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사가 11만 평인데 그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직업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중개자 없는 경제로 간다고 했을 때 보험 설계사가 다 사라질 것이냐. 우리나라의 보험 설계사는 40만 명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복 설계사랄지 보완적인 어떤 업종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비행기를 개발해서 이라크에 미국에 수없이 많은 그 비행 촬영을 하는데 무인 비행기가 찍어온 것을 판독하는데 새로이 70명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스위스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제를 제발 해달라. 필요한 규제만. 왜? 그래야지 이 산업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 대신 최소한의 규제만 해달라. 아마 오늘 ICO 제동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세 분한테 뭐 공업표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홍일학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정성우 의원님 맞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정치자금 모집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공업표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미국 상하원 그 중간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한 후보 중에 2명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홍의당 의원님이 굉장히 미래에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한국에는 정치자금법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이 쉽지가 정치자금법상의 규제 때문에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1.0, 2.0, 3.0, 4.0 시대로 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서 얘기되고 또 제안된 것들이 보다 많은 컨센서스를 갖다 만드는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ICO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람은 파괴적 기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와행적 기술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명확한 법적 해석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규제 정비도 잘 되지 못해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생태계도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상상을 초월하게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표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도 좀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블록체인은 아주 착한데 ICO는 굉장히 나쁘다, 악하다 이런 양분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제는 VC에서 ICO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록체인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뭔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아직도 소극적인 정부에 나름대로의 압박을 하고 뭔가를 확인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민간에서의 역할이 아주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 4세대 블록체인에까지도 이제 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개념 정립도 제대로 못한 이런 상태를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계 경제 발전과 세계 새로 도약하는 기로에 되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접한 지는 꽤 됐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당의 선거대책본부에 집단지성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집단지성센터장을 맡아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 전문가들 한 20여 명 모셔서 그 당시 블록체인을 통해서 앞으로 일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저도 이번 국감 때 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ICO는 아니었지만 정부 4.0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아직 그런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4.0 좀 해보자. 그리고 그거 하면은 블록체인 인력 양성도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많이 정부가 선도해서 앞장설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조달청이 요즘에 계약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그 국제회의 지원 용역 업무, 이 회의 지원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돈을 처음에 딱 주지 못하고 사후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사후정산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제회의를 많이 정부 조달 국제회의에서 이거 공공기관들이 뭐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갑질이 심하답니다. 이거 야 너네들 그거를 어떻게 입증해? 뭐 3명을 썼다고 10명 뭐 10명을 썼다고 3명 쓰고 10명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돈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잡아봐라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왔더라고요. 그 조달청 차장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으로 해봐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차곡차곡 그 기록을 쌓는 암호화된 기술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계약서를 거기에 쌓기 시작을 하면은 5명을 썼다. 그러면 5명 쓴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거는 국세청에서 뽑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쓴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해버리면 누가 사후에 뭐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을 못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해버리면 다 된다. 그래서 저희 IBM 사장을 한번 소개시켜 줬습니다. 한국 IBM 사장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조달청에서 한번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한국 IBM은 이게 아직까지 중소기업 고유업 품목이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가 발주는 못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신 가서 그 강연을 한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조달청에 공사 관련된 하드국가 관련된 굉장히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도업자가 하드업자에 대해서 갑질한다라고 하는 게 항상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이 블록체인을 통한 계약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싹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조달청 등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 ICO를 통해 가지고 자본의 생태계 IPO 제도는 사실상 다 풀 걸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제 법제도만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을 하고 IPO는 근데 이제 이미 시대가 변해서 IPO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초창기 기업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이미 그 상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어서 초창기에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금을 모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ICO가 굉장히 유력한 방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문제 금융위원장하고도 얘기하고 여러 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어려운 시기에 경제의 활력, 순환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협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임이 또 한 번 그런 것을 국회가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활력을 그리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핀텍 지원센터 맡고 있으면서 이제 핀텍이라는 어떤 신산업을 갖다가 좀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핀텍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런저런 뭐 다보스 포럼 회장 얘기도 있고 있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유통혁명과 기술혁명의 결합,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혁명은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지금 PC 레벨에서 모바일로 손 안에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바뀌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유통혁명 자체가 사실 혁명이고 지금도 지속되는 혁명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혁명이다.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로 해서 모바일화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거기에 지금 새로운 기술혁명이 추가되는 거
보통 우리 ABCD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기술, 그냥 로봇이나 무슨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분해해 보면 사실 ABCD로 다 분해가 되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빅데이터와 AI로 그 핵심 기술이니까 이 기술이 디지털 플랫폼 레볼루션에 지금 결합이 돼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는 게 지금 4차 산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 2, 3차 산업혁명처럼 제조 기반의 그런 혁명이었다면은 금융이나 이런 서비스 혁명, 오토라든지 공유경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시장이죠. 유통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지금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혁명이고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전에까지 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한국이 사실 DJ 정부 때 인터넷 혁명도 굉장히 빠르게 동참을 해서 과감하게 그때 해서 미국에 이제 이런 쪽 먼저 치고 나와 실리콘밸리 쪽 같이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유럽은 그때 하지 않고 그냥 모뎀 같은 거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미국의 뭐 가파 또는 우리가 펑이라고도 얘기하고 펑이라고 중국 같은 건 배트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애플, 뭐 아마존, 페이스북 또는 중국 같으면 이제 BAT죠. 바이도 아니고 텐센트 이런 데인데 그냥 ICT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디지털 플랫폼은 결국 디지털 시장이고 모바일 시장이고 소비자들, 우리 일반 개인들 지금 전 지구 인구가 지금 71억에 70%, 한 50억 정도가 지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소량이 다 그 시장,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연결되는 시장을 갖고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함의한 게 크고 이미 마켓캡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캡으로 보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한 70%, 7개 내지 8개니까 70, 80%가 다 디지털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이 이미 다 장악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ABCD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인터넷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갔는데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뒤쳐졌어요. 디지털 플랫폼이 실물하고 연결되면 그게 이커머스고 금융하고 연결되면 그게 금융 플랫폼입니다. 사실 그 구분은 없어요. 구분 없이 막 시작하는 거 대표적인데 구글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알바와 텐센트는 이커머스면서 실질적으로 이커머스 또는 그 시장이면서 물건 갖다 사고 파는 시장이면서 금융도 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그 정무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34%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 정립이 덜 된 상태에서 지금 ABCD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ABCD는 지금 말씀드렸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 빅데이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4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BB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입니다. 뒤에 뭐 데이터는 그냥 빅데이터 그렇게 약칭을 생각해 주시고 왜냐면 AI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빅데이터 없는 AI는 의미가 없어요. 빅데이터하고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 중요한데 왜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국가 전략, 국가 경쟁력도 경쟁력이고 어떤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일굴 때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갖고 미국을 갖다 뛰어넘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중국의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인구도 미국보다 5배지만 카드 소사이티가 아니고 스마트폰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숫자, 텍스팅, 문자 데이터, 동영상, 그림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5배가 아니라 15배 또 규제 하나까지 하면 20배의 속도를 지금 미국보다 빅데이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면인식 이런 것들은 미국을 뛰어넘고 지금 중국이 1위로 갔고요. 이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인터넷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큰 경쟁력을 만들어 왔지만 큰 산업에 세계적으로 중앙 집중적이어서 독점적이에요. 독과점적. 이거는 빅데이터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들 국가적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인구도 작고 이래가지고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쫓아가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은 전혀 다른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중앙 집중적인 어떤 그런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 CPU 구조가 아니라 이건 수평 분산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쫓아가서 해야 되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런 수평 분산적인 것 쪽으로 가는 것이 인구가 적고 이런 쪽에서도 아이들 잘 내면 세계에서 탑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는 앞으로 미래의 그 산업을 갖다가 지배할 굉장히 핵심적인 인프라 테크놀로지지만 두 개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지금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더 나중에는 진화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블록체인이 상당한 의미에서 그쪽 방향으로 미래를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디지털 플랫폼 레볼루션은 결국은 비대면 거래예요. 아날로그 이코노미가 지금 유엔 보고서에 하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이코노미가 8대1락 하는데 글로벌로 저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대5, 2대8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도 디지털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디지털에 의한 거래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럼 non-facial transaction이에요. 그 비대면 거래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비대면 거래가 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안이 중요해져요. 보안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보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적인 저기에 의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 보안 프로그램을 다 갈아서 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 코스트를 다 누가 지불해야 되냐면 소비자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쪽에 상당한 보안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하겠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으면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보안 100%는 아니지만 보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범용성으로 나오는 거죠. 시스템 어떤 하나하나 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심해지면 보안의 이슈는 점점 중요해질 텐데 범용성이 보안을 갖다가 막겠다 하는 그런 블록체인은 굉장히 작수 중요해질 거다.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IoT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IoT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IoH 시대입니다. 인터넷 오브 휴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 시대니까. 이게 정말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시대가 되려면 디바이스나 기계나 시스템이 지들끼리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안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픽스드 제너레이션 5세대가 초연결과 초고소 갖다가 이제 점점 강화시켜주고 센싱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되면 그런 디바이스나 기기 갖고서 센싱을 해갖고 다 감지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냐?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지금 70억에 70%라고 하면 50억 인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디바이스나 기기는 150억 개 정도 된대요. 향후 5년이면 200억 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자동 거래가 200억 컴비네이션 2, 200억 컴비네이션 3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IoT 거래가. 근데 그 거래는 IoH 거래하고 틀려요. 설사 인간끼리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기기끼리 하는 거는 확인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뭐 TV하고 뭐 냉장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보안의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그걸 범용적인 측면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기술로 어떤 게 나올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위변조를 막기 때문에 위변조로 인해서 제3자 검증을 갖다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져요. 제3자 검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 과정에서 유통 갖다가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인 유통 갖다가 3개, 2개로 줄일 수 있어요. 코스트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 거래가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심해지고 IoT 시대로 가면 갈수록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대단히 중요해서 설사 지금 상용화되는 수준의 기술 속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결국은 엄청난 글로벌 자본과 천재들이 뛰어들어와서 그걸 풀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끌려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뭐 그냥 뭐 말로만 패션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보다 훨씬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한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민병대 위원장님도 홍일학 의원님도 말씀 주시고 우리 이현희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상화폐와의 소위 이제 분리할 수 없다는 이슈 때문에 엉거주춤됐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콜럼버스 달걀이에요. 마술에 빠진 것 같다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온화시키면 돼요. 그럼 왜 지금 가상화폐 그 문제가 됐느냐? 가상화폐가 지금 범용성으로 될 거라는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거죠. 퍼블릭 가상화폐 얘기하는 건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시장 확장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환서나 화폐로서 또는 통화로서는 이게 자기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걸 풀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아직 도달을 안 했어요. 글로벌이나 국내에서.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은 표준을 갖다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블록체인 갖다가 우리가 육성을 안 하면 우리는 뒤쳐져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원화시키면 사실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왜냐면 신산업 나올 때 우리는 에퀴티 파이낸싱으로 해서 벤처 쪽에 다 봤지만 그쪽 육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 쪽에 그 기술이 굉장히 육성이 되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이 좋아지니까 가상화폐 쪽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거나 국내에서 표준을 만들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코인 쪽 파이낸싱, 코인 쪽 펀딩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일본이나 뭐 스위스나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나름대로 이런 그 가상 화폐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그 가상 통화를 성격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 생각은 복잡하게 하기보다 디지털 애셋하고 그냥 시장 확장성이라는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에서의 코인, 그냥 심호화폐와 몇 대 몇으로 규정할 수 있는, 폐거시킬 수 있는 그런 코인, 이 두 가지로 심플하게 출발하는 의미는 어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디지털 애셋인 경우에는 좀 범위를 제한해가지고, 저 핀텍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센터 박사 앞에서 지금 미터 테스트 베드 만들어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어떤 룰이라든지 법과 제도나 인프라에 안 맞다 하더라도 일단 해서 소비자, 엔드유저한테 굉장히 만족도 높이는 그런 구조라고 판명이 되면 바꿔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코인 발행을 검토하자. 오늘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당연히 발행할 수 있어야 되고, 순수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아니다 할지라도 근데 블록체인의 특장점을 풀리 활용해서 그게 없었더라면 뭐 A조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데 블록체인이 연결됨으로 해서 그게 500, 1000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그건 허용해줘야 된다. 근데 뭐 배달 사고 날 수 있는 기부 사이트가 여러 가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면서 테스트 마켓 형태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엔 같이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자료는 제가 원태펀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 펀드가 필요한데 블록체인 기술 그런 부분들은 에퀴티 펀딩으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코인을 갖다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것들과 좀 우리가 컨센서스를 갖다 만들어내서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넘겨보시면 다행히 뭐 아직까지 막 글로벌리 그 뭐 블록체인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이 뭐 많이 빠르게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뭐 지금 앞서서 나가거나 해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든 그런 구조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저희 중국이 뭐 아시지만 중국은 ICO도 금지시켰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다 그냥 폐쇄했고 다 그랬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은 지금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미국보다 특허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고 지금 뭐 인공지능 그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원화시킨 거죠. 그리고 제가 돌릴 수가 없네요. 이미 그 항저우라든지 선전이라든지 그 난징 이런 데서 블록체인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에퀴티 펀딩이죠. 주식으로 일단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신산업은 불확실하고 하이리스크 하이턴이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자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공공적인 자금에 뭐 모태펀드라든지 또는 뭐 금융위원회 산하에 또 성장금융, 성장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 컨셉을 해가지고 마중물로 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수가 있고 거기 기관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거래소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지 않습니까? 수익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인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해외의 어떤 그런 미리 만들어낸 몰타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에 좀 맞는 그런 규정들을 일단 만들어서 테스트 베드를 일단 하자. 규제선백사에서 힘들더라도 범위를 제한하면 되거든요. 톨러런스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아까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나요? 비대면 거래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심해지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IoT 시대가 되면 더욱더 그런 게 거래가 폭증할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컨셉이 결국 미래의 방향이 딱 맞는다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사실 매월 11월 11일 곧 오죠?
우리는 이제 가래떡데이, 뭐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은 그게 솔로데이예요. 광곤지에라고 합니다. 광군절. 작년도에 광군절에 그 중국의 하루 매출이 얼마였냐면 40조였습니다. 이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완전 뒤로 그냥 보냈어요. 거기서 알리바바가 28조였고 12조 가까운 게 찡둥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국내에서만 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이미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직구 컨셉의 그런 사이버 수출 시장이 이미 만들어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예컨대 우리 국내 물건 아니라 해외 물건을 갖다 쓴다면 어떤 컨셉이 있냐. B2B2C 모델이에요. 제가 그냥 밖에 나가서 물건을 갖다가 여행 갔다 사오거나 아니면 누군가 기업이 밖에 있는 것도 수입해다가 백화점 쇼핑몰 뭐 시장에다 뿌려놓으면 우리가 사는 거죠. B2B2C 모델입니다. 기업이 기업한테 넘기고 소비자가 가서 사는 거.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이 글로벌로 연결되는 글로벌 소비 관점에서 보면 B2C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미 들어가서 광군절에 근데 뭐 티몰에 들어가갖고 중국에 뭐 근데 화이의 걸 살 수도 있고 일본에 뭐 기초 화장품 좋은 거는 일본의 시세도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 개인 소비자가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전 글로벌이 마찬가지일 거라는데 해외 거 갖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와요 이제. 옛날에 이누스인가 어떻게 기누스인가 저 텐트 만들던 회사인데 망했어요. 코스닥 상장했다가. 근데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침대 매트리스 갖다 팔아가지고 연간 7, 8천억 갖다 매출을 일으킨대요. 70대로 이제 아예 깨드셨는데 아마존에서 다 파는 거예요. 압축을 이용해갖고 엄청나게 글로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B2B2C가 아니라 B2C 모델이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결국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일본 제품 같은 게 사는데 왜 환 리스크를 내가 져야 되나? 아니면 원엔 환율에서 그걸 바꾸는 또는 내가 왜 환 리스크를 주지 않는다고 엔화를 갖다 해지를 해야 되나? 해지 비용을 내가 왜 들여야 되나? 중국 원 위안화에서 됐을 때 그거 갖다 왜 내가 해지 리스크 갖다가 져야 되나? 그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나? 이런 이슈가 생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글로벌 소비가 B2C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의 신용화폐를 갖다 쓰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냥 코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시대가 사실상 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소비가 그런 쪽으로서 굉장히 그 디지털 마켓이 커져가지고 그 디지털 마켓에서 수출이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IoT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폭증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방향성 갖고서 계속 가게 된다면 저는 그 코인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까지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식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디지털 플랫폼은 중앙 집중적인 하이라키 컨셉의 디지털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하는 거는 블록체인이 수평 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벤처나 스타트업이 그런 기업이 돼야 돼요. 큰 기업이.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해 줘갖고는 대기업 이미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공급체를 갖고 있는데 그냥 기술 팔리고 말 거예요. 비싸게 못 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점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한된 범위지만 코인이나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바라고 미친 듯이 준비하고 점프하고 기술 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젊은 사람들과 스타트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오늘 저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완결체로 ICO 가이드라인 완결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볼타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을 가장 준용했고요. 우리나라 법에 맞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인 이제 볼타의 법 또는 이제 싱가포르의 가이드라인들을 좀 많이 참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태적으로도 완결성을 가지고 보내드렸고 저희들이 BGCC의 그 그룹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들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가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토큰의 성격을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이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제가 평가를 해본 결과는 거의 모든 코인이 지금 현재로는 정권형입니다. 그 정권형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 그룹에 따라서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팔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되게 문제가 지금 앞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제 이 하자 치유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